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심장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세를 달고 살다가 이제야 후련해지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편이라는 남자는 늘 제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보며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는데요. 그냥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하고 참고 삭히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하다하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까지 저질렀고 저는 결국 이 상처뿐인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복수까지 덤으로 하게 됐죠. 지금부터 제 답답했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한 선박회사의 하청업체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답고 활달한 성격에다가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의리 있게 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늘 제게 남편이 성격 좋고 시원시원해 보인다며 남편 잘 만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도 동네 번영의 반장도 도맡아 하고 누구네 집 대소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자기 일처럼 돕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주변 평판도 좋았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다른 사람에게도 참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겠죠.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그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요. 밖에서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다니면서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 희생과 고생은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인간이었죠. 남들한텐 잘하지만 와이프인 저에겐 평생 동안 참 무심하고 쌀쌀맞은 그런 사람이었고 남들 다 챙긴다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서도 남편에게 선물 하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선물은커녕 제 생일인지 언제인지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건 얼마든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평생 제 속을 썩게 만든 여자 문제였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남편은 여자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인간이었거든요. 결혼 초 첫째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의 첫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람이라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혼하자며 울고불고 했는데 그런 제 앞에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람을 피웠다 보니 도저히 못 산다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싹싹 빌기도 했고 또 이혼이라는 게 두려웠던 저는 남편을 용서해주게 되었어요. 그 첫 용서가 저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딱 첫 외도에 걸렸을 때만 빌었고 그 뒤로는 빌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걸 눈치챈 거죠. 남편에게 있어 외도는 버릇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 수준이었습니다. 저한테 걸린 것만 해도 3번 정도 되니 모르는 것까지 다 합치면 셀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엔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 쉽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흔치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경제력이 없다 보니 막막했죠. 이혼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세상에 전부나 다름없는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평생 그렇게 속을 썩은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그런 티조차 내지 않았고 평범하게 잘 지내는 엄마 아빠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척 눈 감아준 세월이 쌓이고 쌓였고 그러면서 제 속은 이미 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죠. 그렇게 꾹꾹 참고 살았더니 결국 몸에서는 이런저런 탈이 나더라고요. 늘 가슴이 돌덩이처럼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도 많았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떤 날은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특정 원인이라기보다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 혼자 속으로 참아낸 덕분인지 저희 아이들은 그런 사정을 아예 모르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착하게 잘 자라준 것만이 제 지난 세월의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죠.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워댔지만 이게 그냥 내 팔짱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삼복도로 쪽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사셨는데요. 돌아가신 후 그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오빠와 제가 반반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와 손때 묻은 문고리를 마주할 때마다 엄마의 고단했던 삶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엄마가 수시로 보던 낡은 앨범 속에서 앳된 얼굴의 남동생 진영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막내 아들 진영이 곁으로 가셨겠구나 싶어서 목이 메이더라고요. 진영이는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죠. 유독 착하고 의젓한 동생이었는데 23의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게 되었죠. 엄마는 그 충격으로 평생을 아파하시다 건강까지 나빠지셨습니다. 저 역시 죽은 동생은 늘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엄마가 남긴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한 돈이었죠. 그것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엄마의 눈물과 땀이 밴 돈이었고 먼저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삼켜냈을 기나긴 밤들이 녹아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잘 놔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후배 중에는 이 영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영준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준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참 예뻐했고 집에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준이를 보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동생 진영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성격이나 말투,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 씩씩한 모습까지도 꼭 제 동생 같더라고요. 동생 같은 생각에 열심히 사는 게 대견하고 안쓰러웠고 더욱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집에 데리고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니 반찬도 보내주곤 했어요. 영준이는 제가 반찬을 보내면 과일이든 뭐든 꼭 담아서 다시 보내면서 고맙다고 제 덕분에 늘 잘 먹는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루는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고아라서 부모 정을 못 받고 컸는데 사모님은 꼭 제 엄마 같고 누나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면서 나도 영준 씨가 꼭 내 죽은 동생 같다고 한 적도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이가 엉엉 울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고 친형제처럼 가까운 형이 있는데 큰 병에 걸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도 없고 당장의 돈도 없어서 그 형의 수술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 가불까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하니 돈 좀 빌려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꼭 제 동생 진영이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아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아주 차갑게 거절하는 겁니다. 영준아, 네 사정은 잘 알겠지만 나는 지인이랑 동거래 안 한다. 그게 내 철칙이야.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다. 남편의 거절에 영준군은 절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 영준이 제 인간성 좋은 건 나도 알지만 고아에다 월급도 뻔한데 내가 돈 빌려줘봤자 그걸 어떻게 돌려받겠어. 못 받을 돈 안 빌려주는 게 맞아. 물론 남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영준이를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거란 건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영준이와 저의 인연도 끊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딱한 사정의 영준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제 동생이 찾아와 부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드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나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 몰래 영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제 비상금을 그에게 건네주었죠. 이걸로 수술비에 보태라고요. 영준이는 펑펑 울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안타깝게도 영준이의 친한 형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얼마 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이 죽기 전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영준군에게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재산에는 한 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이 투병할 때만 해도 별로 가치가 없던 주식이었는데 영준이에게 재산을 넘기고 얼마 뒤 그 주식이 초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영준군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그러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 빌려갔던 돈에 두둑한 이자까지 쳐서 몽땅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이나 하던 고가 명품 가방까지 선물로 내밀더군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사모님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형님 마지막 길도 못 지켜드렸을 겁니다. 저한텐 친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휴, 돈도 갚았고 이자까지 줬잖아. 근데 이게 다 뭐야. 얼른 가서 환불해.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영준이는 꼭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다며 제 손에 가방을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선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항상 낡은 청가방만 들고 다녔는데 제 인생의 첫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은 아직도 잘 들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 영준군은 주식의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주식 공부를 엄청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의 일부로 투자를 꾸준히 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영준이한테 주식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슬린 모양인데 영준이는 괜히 잘 안 됐다가 얼굴 붉히기 싫다고 극구 거절했대요. 남편은 영준이 그 자식이 착하고 순진한 줄 알았는데 지만 돈 벌려고 한다면서 돈 욕심이 장난 아닌 놈이라고 저한테 욕을 엄청 퍼붓더라고요. 저는 영준이 욕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대꾸도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영준이는 남편에게는 절대 주식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제게는 가끔씩 확실한 정보들을 알려주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액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도 남편 모르게 꽤 쏠쏠한 재미를 보며 따로 비상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지내오다가 몇 년 뒤 영준이는 착하고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며칠 전 아주 어려운 부탁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님, 제가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혹시
저희 결혼식 날 제 어머니 자리에 누님께서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영준이를 토닥이며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 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남편과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부탁은 저한테만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양측이 다 앉아있는 게 보기에 좋겠다 싶어서 남편도 데리고 갔죠. 늠름하게 서 있는 영준이를 보는데 제 아들이 혹은 제 동생이 장가가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영준군이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동안 제 남편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케일이 달랐어요. 왜냐면 남편은 그맘때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퇴직금으로 무려 상간녀의 집까지 얻어주기로 한 모양이었거든요. 저랑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면서 다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하다하다 퇴직금까지 상간녀한테 준다고?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죠. 평생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오냐, 그년이랑 그러고 살아라 생각하며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한테 제대로 홀렸는지 좋다고 애들도 다 컸으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쉬울 거 없다고요. 저는 정말 이 진절머리 나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답이다 싶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준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달음에 저를 찾아왔죠. 영준이는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형님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른 여자 직구해주는 데 쓴다고요? 그 인간은 답이 없는 것 같아. 나도 그 인간이랑 인연이 이제 끝인 것 같고 이혼해야지. 재산 분할도 확실히 받으시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아내세요. 제가 변호사도 구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진짜 든든하네. 제 친누님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그 정도도 못 도와드리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심 언제든 말하세요. 고마워. 말만이라도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마음 써주는 영준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저렇게 도와주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나요. 솔직히 친형제나 친남매라도 각자 사는 게 바쁘면 저렇게 못 해줄 텐데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영준이는 단순히 제 이혼 준비만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남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복수까지 대신 해주었거든요. 저는 영준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면서 조용조용히 이혼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여자에게 퇴직금을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분할로는 같이 살던 집을 나누기로 했고 별도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준 그 퇴직금요. 결론적으로 그 여자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준이는 일부러 제 남편에게 술을 사준다며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척을 좀 했대요. 남편은 영준이보다 훨씬 술을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영준이가 과음을 하고 취한 척을 하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준이는 남편에게 누님하고 이혼한다는 얘기 들었다고 말을 흘렸고 일부러 남편 편을 들어주는 척을 했대요. 그러다가 계획했던 것처럼 갑자기 전화가 온 척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 형님, 잠시만요. 제가 주식하면서 알게 된 형님이 지금 전화가 와서요. 신경 쓰지 말고 전화 받아. 나가서 받을 필요 없고 여기서 받아도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영준이는 남편 앞에서 소곤대며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 형님, 제가 지금 친한 형님하고 술을 마시고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때 말한 그 바이오주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공시전 극비 정보인데 형님한테만 따로 말씀드린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미국 FDA 승인 발표나면요. 지금 들어가면 최소 5배는 장담합니다. 저요? 저 솔직히 올인했죠. 이거 너무 확실한 정보기도 하고. 옆에서 통화를 엿듣던 남편은 잔뜩 궁금한 표정으로 힐끗힐끗 영준이를 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영준이가 전화를 끊으니 남편이 바로 섭섭하다고 하더랍니다. 자기한테는 주식 정보 한 번도 안 알려줘 놓고 왜 다른 형님한텐 알려주냐고요. 그래서 영준이가 그랬대요. 방금 통화한 형님은요. 저랑 주식 동호회 같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돈을 주고 주식 정보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 말인즉슨 방금 그 정보는 돈 주고 산 정보라는 거야?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아니면 뭐하러 주식 정보를 넘기겠나요? 저도 얼마나 힘들게 얻은 정보들인데요. 영준이는 간간히 술 취한 척도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그 정보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통화할 때 종목 이름도 슬쩍 말하고요. 남편이 혹시 종목 이름이 이거냐고 슬쩍 물었는데 영준이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척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은 옳다구나 이거구나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돈 주고 사는 정보인데 본인은 엉겁결에 얻어듣게 됐으니 남편 입장에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남편은 영준이가 던진 미끼를 제대로 물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집 구하라고 자기 퇴직금을 준 모양이고 한참 집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그걸로 이 주식 들어가면 최소 5배 이상은 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다고요. 상간녀도 그 말에 혹해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 역시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돈을 빌려서 같이 투자를 했다더군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건 다 영준이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영준이가 말한 그 주식은 곧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이었거든요. 초반 며칠간은 스리슬쩍 오르는 기미가 있었지만 바로 그 뒤부터 밑도 끝도 없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투자금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 아니 휴지 조각조차도 안 되었던 거죠. 상장 폐지가 되었으니까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이성을 잃고 영준이를 찾아가 따졌다는데 영준이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대요. 자기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얘기 엿듣고 마음대로 했으면서 그걸 왜 자기한테 따지냐고요. 야, 네가 그거 무조건 오른다며. 왜 이러세요? 제가 형님한테 그거 사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형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영준이가 따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영준이가 그 정보를 흘린 거지 남편에게 사라고 부추긴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형님한테 그런 주식 사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분명 그때 말했잖아. 너도 올인했다고. 저는 올인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뺐습니다. 뭐 문제 있나요? 그리고요, 저는 아는 사람이랑 주식 거래도 돈 거래도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전에 형님이 그러셨죠. 아는 사람하고는 돈 거래든 뭐든 안 하는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형님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게 인생 철칙이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정보도 절대 안 알려드린 거고요. 저는 형님한테 그 어떤 주식 정보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형님이 마음대로 제 통화 엿듣고 투자해놓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영준이의 말에 남편은 속은 터지는데 할 말은 없는지 숨만 꺽꺽거리면서 가슴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영준이는 이제 그만 가달라고 하면서 그랬대요. 그리고 솔직히 20년 넘게 헌신한 누님 배신하고 퇴직금으로 그 바람피는 여자 집 구해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쓸 바에야 차라리 공중분해되는 게 세상에 더 이로운 일이겠네요. 뭐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렇게 영준이는 남편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누굴 탓하겠나요? 영준이의 말 그대로 본인이 앞뒤 알아보지도 않고 덤벼든 것인데요. 그리고 영준이 말 맞다나 그 여자 집 구하는데 돈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으로 투자했다가 날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물론 그 상간녀도 덩달아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 보니 남편을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멱살 잡고 난리가 났다고는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정리하고 살림 차리겠다는 소위 운명의 여자인데 돈 날리고 나니 바로 멱살잡이 들어갔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그 후 저는 영준군이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도 많았고 유능한 변호사 덕분에 유리한 조건으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죠. 저는 영준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영준이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과거에 못 돌려받을 것을 알면서도 베풀었던 저의 친절이 이렇게 제게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준이는 늘 제가 자신의 귀인이라고 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귀인은 죽은 내 동생이 다시 보내준 것만 같은 바로 그 후배 영준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남편과 헤어지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남편이 또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네요. 퇴직금을 날리고 상간녀에게까지 버림받은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저한테 엄마는 어떻게 평생을 참고 살았냐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돈도 없는 채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저를 속썩이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끔 영준이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제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는 영준이의 아이를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영준이 내외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먼저 떠난 제 동생 진영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앞으로도 영준이를 제 친남동생처럼 생각하며 잘 지내려고 해요. 제 길고도 아팠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